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이현주 전 의원님 모시고 정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정 정고 어떻게 보세요? 야당에서 지금 분명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야당에서 볼 땐 당연히 왜냐하면 마이크 다시 하세요. 예, 뒤에. 예, 그 뒤쪽 자리. 이거구나. 이거 죄송해요. 이걸 껴야 돼요? 예. 네. 됐나요? 예. 네. 다시. 예.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야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아니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국민들은 지금 정책 지지율이 24%밖에 정책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지. 그러니까 상당수 국민들이 지금 사정 국면은 공정하지 않다 혹은 의도가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뭐 야당 쪽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예.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제가 볼 때는 특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예. 서면 조사, 예. 서면 조사 요구 정도는 전 할 수 있다고 예. 보는데 문제는 좀 약간 급작스러운 느낌? 예. 이렇게까지 많이 진전됐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연관이 문재인 대통령 타겟팅한다 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이렇게 좀 짐작들은 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문 대통령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까지 가려면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체가 그냥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문 대통령한테 확인할 수밖에 없는지 또 이 뭐가 얼만큼 밝혀졌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그래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문 대통령한테 확인할 게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될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요. 좀 약간 그런 면이 있죠. 그게 있고 뭐 저는 조사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그 의원님 말씀대로 조사는 할 수 있죠. 왜 못 하겠습니까? 뭐 서면이나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문 대통령에게 어떤 그 서면 조사를 요구할 때 실체적 진실을 하기 위한 정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서면 조사를 요청했는가 여기에 대한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냥 한번 격발하고 건드려 보자 이쪽을 정치적으로 뭐 이런 어떤 왜냐하면 지금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실문 그렇다면 그 여러 가지 실체적 과정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어떤 뭐 불법성이나 혹은 그 과정에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관여가 있었다든가 뭐 이런 어떤 실체가 드러나고 나면 그리고 또 감사원이 그때 조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드러난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뭘 건드리기 위해서 감사원이 이런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비서실장도 있었을 거고 여러 이제 단계가 있었을 텐데 갑자기 다 뛰어넘고 대통령으로 그냥 대통령으로 퍽 뛰어넘는 게 약간은 뜬금없네.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왜 감사원이지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입장을 바꿔서 제가 만약에 뭐 지금 여당의 어떤 고위직이라든지 뭐 아니면 요것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쪽에 있었다면 저는 그냥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이 수사 라인에서 필요하면 그 수사 선상에서 아마 하자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원의 업무라는 것은 직무와 관련된 감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전직 대통령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거의 형사사건으로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사사건에서 하는 게 맞고 감사원에서 전직 대통령한테 그냥 부수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걸 툭 던진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라이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정무적인 판단이 없었던 건가? 아니면 너무 정무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드라이하다면 그건 무능이고요. 그러니까 그 너무 섬세하지 못하다. 아니 섬세하지 못, 전 그 섬세하지 못하다는 표현도 안 어울리는 게 네. 지금 이걸 하려면 이 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해서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도움이 되는 필수 불가피한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이라면 뭐가 돼 있었냐면 모든 조사가 다 끝났고 그 밑에 있는 어떤 그 의사결정 아까 말씀하셨듯이요. 그게 아니고 갑자기 어느 뜬금없이 대통령 조사 받으세요 이렇게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뭐 드라이함 다 떠나서 딱 느끼기 저 그냥 건드릴라 그러네 하는 생각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왜냐하면 지금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검찰 조사에 만약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 잘못을 했다면 거기서 어련히 그 실체적 조사에 대한 발표를 하고 그건 형사적 문제를 삼겠죠. 네. 그리고 그 자체가 지금 검찰 수사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네. 봐도. 네. 근데 갑자기 감사원이 뜬금없이 있다가 문 대통령님 조사 받으시오 이렇게 한 것 같은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사정기관이 나서서 이런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정치적 어떤 편향성이나 편견을 더 부추기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반대쪽으로 얘기하자면 예. 뭐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뭐 사람은 다 공정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 예. 거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부수적인 조사라 하더라도 예. 뭐 필요하면 뭐 서면 조사든 뭐든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보수 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네. 그게 된다면 전제가 뭐야 되냐면 네. 필요하면에 대한 객관적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필요하면을 설명하지 못하면서 네. 이걸 하면 네. 야, 이 사람들 필요치도 않으면서 전직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 모욕 주려는 거야. 그냥 괜히 뭐 건드려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누구나 조사 받아야죠. 그건 대전제죠. 네. 그런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서면 조사가 감사원이 특히나 그런 강한 의구심이 생기는 상태에 이걸 툭 던진다는 거는 감사원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일들을 왜 이제 사정기관이 말이에요. 이제 일각의 그런 주장도 나름 일리는 있는데 네. 다만 이번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예. 뭐냐면 그런 부분이 너무 과잉됐다. 굉장히 많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 뭐 한동훈 장관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모두가 공정하다. 근데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또 이게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대통령 측근에 대해서는 또 안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더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떠나서 보더라도 과연 너무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그냥 똑같이 그냥 모든 절차를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막 정무적 고려 전혀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예. 이렇게 고위직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한 영역에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너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소모적인 예.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게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 우리 국민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그렇다면 오히려 지극히 정치적 고려를 해서 굉장히 세련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하느냐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어떤 검찰, 감사원 이런 데 움직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는 실종돼 있고 그러니까 검찰, 감사원만 유독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떤 한쪽에 치중돼 보일 때 그러니까 이 수사나 사정은 그 실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이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것도 하나의 정치와 엮여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범죄를 처벌하거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정치 영역 중에 하나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런데 이 과정을 이렇게 막 거칠게 이렇게 하는 게 야,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무신정권 비스무리한 느낌,
아니 좀 제가 좀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무신 정권 무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정 당국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느낌. 그래서 근데 사실은 거꾸로란 말이에요. 사정도 하나의 예. 어떤 하위 그것이고 예. 사실은 저는 어쨌든 민주적 통제가 가장 상위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주권은 국민한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선출직이 가장 상위에 있는 거잖아요. 선출직이 어쨌든. 그래서 선출직들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어떤 이제 물론 정의로운 잣대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절차와 모든 것들을 상당히 이제 국민적 시각에 맞게 잘 이렇게 매니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어떤 정치는 다 실종이 되고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칼부림이 일어난 듯한 무슨 무신정권이란 말이 굉장히 웃기는데요. 옛날로 치면 이렇게 영의정 좌의정 삼정승이 국정을 논하잖아요. 이놈과 함께. 거기서 상위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적 대사를.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의금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의금부가 그냥 막 지금 아무런 의사결정 없이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금부한테 조사할 걸 못하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렇지만 절차와 여러 가지 모양새와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정치가 지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싫어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국민들 다수가 뭐 하는 거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명백한 의혹들이 있잖아요. 이 지금 집권 세력 측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는 듯한 건 이건 봐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 사건의 실체는 모르죠, 국민들은. 그러나 주가조사 의혹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대선 전부터 상당수 언론이 굉장한 의혹을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이 수사 진행 중에 있다. 이 한 말인데 상대편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툭 던져가지고 이거 서면 진술하소 이렇게 하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사사건건 다 하는 듯한 느낌이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봐도 사정기관이 저렇게 움직여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일방적으로 느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거든요.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큰 덩어리가 나왔을 때만 발표를 정말 딱딱 하든. 근데 한쪽에서는 증명도 안 된 덩어리들이 계속 꼬리에 꿇고 몇 년째 지금 계속 영장에는 공모 사실이 적시됐다는 이런 기사가 매일매일 나오고 한쪽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특종이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해명한 줄 없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정기관이 정치 세력화돼 정치 세력 불균형하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제가 의원님이 상당히 있겠죠. 근데 당연히. 이런 게 이렇게 되면 사정기관 자체의 객관성에 대해서 이런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떤 행위를 해도 국민들은 정치적 행위로 해석한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그분을 선출할 때 아마 많은 지지하신 분들도 그분이 정치를 잘하실 거다. 사실은 협치를 잘하실 거다. 이게 별로 기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뭘 기대를 했을까? 그러면 아주 추상 같은 정의의 실현 이런 걸 아마 기대를 했나 보다. 그리고 저 박근혜 정권 때도 그분이 사실 적폐 수사를 하면서 잔혹할이 많지. 저는 너무 잔인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너무했다. 너무 나갔다. 사실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보복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찌 됐든 그때도 칼같이 했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칼같이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이 있고 또 한쪽에는 뭐냐면 협치를 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어떻게 균형 맞춰서 해야 될 건가 했을 때 지금 같은 상황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특성도 그렇고
또 상황도 그렇고 이 협치나 정치는 좀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럼 정의의 실현 쪽으로 제대로 보여줘서 이분의 어떤 지지를 이제 극대화시켜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 정의의 실현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 다 좋은데,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좋고 이재명 후보 대표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고 네. 봐요. 다만 이제 방식은 좀 더 세련되게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러나 이것이 설득력 갖기 위해서 전제가 뭐냐?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네. 아주 그 정의의 실현 잣대가 아주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이쪽에 대한 정의의 실현도 빛을 발하는 거죠. 오해를 네. 사고 어떤 저항을 불러일으킬 그럴 수 수밖에 있죠. 없겠죠. 예. 그래서 뭐 좋다 이렇게 정의의 실현 쪽으로 점수를 따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갈 때는 아주 공명정대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전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이 그러니까 부분이 이런 이제 거예요. 걱정이 그러니까 되죠. 이런 오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오해를 더 가중시키고 증폭시키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분명한 비리에 대한 수사라면 오히려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이 많을 거야. 근데 한쪽은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한쪽은 정책에 대한 수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불균형하게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정책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사법잣대를 저렇게 들이대하는가 굉장히 그때 회사로 치면 이제 그 배임이냐 충실 의무 위반이냐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그런데 한쪽은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이쪽 지지 세력은 굉장히 어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거는 진전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는 비리에 대한 수사도 아주 샅샅이 할 뿐만 아니라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전방위로 정책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어떤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대단히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이쪽 그 야당에서 주장하기에는 이 뭐죠? 그 탈북이 아니고 그 중범죄자 뭐 강제 북송 같은 경우에는 강제 북송 그런 경우는 그걸 잘했냐 판단의 문제 떠나서 그 어떤 그건 북송을 어떻게 했어야 그렇죠. 되냐, 뭐 정책적 되냐. 판단의 부분인 게 그걸 누가 범죄 저지르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보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런 이제 뭐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그러나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제가 볼 때 그때 뭐 명확한 누가 목격하지 않는 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저런 정황들을 보고 의혹은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정책적 판단, 철학의 판단, 철학적 판단일 수도 있고 정책적 판단일 수도 있고 또 원전 문제도 어떤 뚜렷한 어떤 비리 혐의가 있지 않은 이상 그것은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비전이고 그건 철학이에요. 완전 정책이고. 근데 그것도 범죄적 접근을 하고 있고 어떤 형사적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든 거를 검찰과 사정기관에 나서 그러니까 정책은 얼마든 비판해야죠. 집권을 했으면 과거 정부의 정책은 비판하고 그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새로운 정책으로 나간다고 국민에게 공언하고 이 정부의 이러이러한 정책은 잘못했다고 분석한 다음에 그걸 보여주고 국민한테 이런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걸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고 범죄적 잣대로 판단한 다음에 접근하고 한쪽에서는 국민들에게는 비리적 잣대에 대해서도 수사를 안 하는 걸 느끼게 하고 그게 이제 검찰의 특징인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기업에 대해서도 과잉 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저는 항상 업무상 배임죄가 그런 대표적인 경우인데 횡령이나 사기 이런 건 모르겠지만 배임이라는 건 충실 의무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경영적 판단을 잘못했을 때 그래서 회사가 얘기죠. 손해를 입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랬을 때 이게 보통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경영적 판단의 잘못 그러니까 충실 의무 위반이다 이래서 집단 소송의 대상이거나 주주들이 소송을 해서 그걸 배상을 할지언정 형사사건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임죄로 처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인들이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검찰만 보면 이렇게 막 경기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보면 어떤 면에서 제가 걱정하는 게 너무 이렇게 검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금 기업인들 특히 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이 굉장히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이 지금 위축되고 있어요, 예. 경제가. 예. 그래서 사실은 보수 정권이 잡았기 때문에 경제인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아, 지금 워낙 검찰의 기세가 굉장히 과민하시고 예. 상당히 필요하세요.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왜냐하면 검찰의 어떤 그 수사 행태 같은 걸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냥 문재인 정권 때 너무 지나치게 뭐 어떻게 보면 노조 위주 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반시장적 이것도 문제였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또 검찰이 또 막 이러니까 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제발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들이 있는 거죠. 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왜냐하면 가끔은 말입니다. 저는 무슨 생각도 하냐면 검찰이 정의를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게 비춰지는 부분보다 본인들의 권력을 위해서 수사하게 비춰지는 때가 적지 않아요. 근데 아까 그것도 국가 정책의 판단 과정에 대해서 자꾸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내부인 공무원도 딱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정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뀌는 데 따라서 널뛰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전에 자꾸 전 이제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정치화되고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는 섣불리 수사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거든요. 정책적 비판은 그러니까 물론 예를 있어야죠. 들어서 이런 사람이. 경우는 있어요. 만약에 뭐 아무리 위에서 압박을 한다고 해도 뭐 위조를 하거나 그렇죠. 어떤 수치를 조작하거나 그건 처벌을 해야죠, 이거는 당연히. 안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밑에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위에 사람들이 그냥 약간 그 푸시를 했다고 해서 그것까지 알고 했다는 경우 그걸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공모를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처벌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윗선까지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그거를 막 자꾸 푸시를 하면 사실은 위에서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위에까지 계속 올라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과연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 텐데 그걸 알았음에 틀림없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막 확장되면서 이게 형사사건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실은요 민주당이나 이렇게 진보 세력들도 저는 이렇게 이번 정권을 계기로 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좌우를 막론하고 이 어떤 형사 과잉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과잉 국가거든요. 뭐 하면 뻗떡하면 형사처벌해가지고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악이나 고의가 없는 사건에서 과실이라든가 어떤 판단의 잘못은 사실은 어떤 집단 소송이나 이런 어떤 민사적 또는 또 정그감의 행정적 그런 걸 통해서 해야지 이걸 개인의 어떤 그것도 또 구속시켜가지고 인신 구속을 하고 그걸 또 이렇게 조리돌림 하듯이 해서 이거 사실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행태예요. 그건 옛날에 중세시대에 하던 행태들이거든요. 그러면 대중들은 집단들은 어쨌든 군중은 좋아합니다.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요새는 왜냐하면 요즘에 수준이 높아져서 그럼요. 국민들도 저것이 필요한 수사인지 아니면 시끄럽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저는 상당 부분 파악한다고 봐요. 어떤 수사를 딱 보면. 일부는 좋아할 수 있죠. 일부는 좋아할 수 있죠. 근데 그 일부를 가지고 국가를 끌어나가겠다고 단단히 무서운 일이에요. 마음을 먹는다면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그 강성 지지층을 가지고 국가를 끌어나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만약 상상을 하면 대단히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좌우의 어떤 노선이라든가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이나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으면 저는 야만적 행태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 정도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가 이루어질 만한 사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수사가 이루어질 만한 사안이 자기가 봐주고 싶다고 해서 봐주면 안 되고 이런 게 상식이거든요. 분명한 어떤 사안이 있는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사안을 수사를 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민주사회에서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상식이잖아요. 그럼요. 그런 상식만 이루어져도 사정기관에 대한 뜻이 신뢰는 굉장히 올라가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수사가 굉장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사정기관이
이 칼들이 자기 정치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게요, 정치가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정치권이 자초한 거예요. 정치권이 뭐 다 자초한 거예요. 저도 많이 반성하는데 결국에는 정치권이 우리끼리 싸우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우리는 농락당하고 있었다. 네.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죠. 결국에는 그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 통제는 물 건너가고 사정적 통제를 오히려 그렇습니다. 선출직들이 당하고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돌아가는 조직, 그 좋은 의미에서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활달히 움직이고 있는 조직은 검찰, 감사원. 아니 그러니까 의금부가 삼정승하고 무신들만 움직이나요? 거꾸로 집에다가 왜 그러냐? 의금부를 너무 남용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그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권이. 저도 반성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이번에,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 제가 탄핵 찬성했어요. 예. 근데 그때 미국의 의원들하고 한미일 의원 동맹하면서 그때 의원들 만난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그때 탄핵 얘기가 잠시 나왔었어요. 예. 그때 무슨 러시아 게이트 뭐 이런 거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근데 때. 그때 그 민주당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이 한테 제가 미국의 탄핵 그거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어떠냐라고 네. 물었더니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서로 간의 신사협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그러니까 닉슨처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고자 하는. 근데 우리나라도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게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나요? 기회를 놓친 게 아니고 저는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탄핵을 지금 탄핵을 해야 될까 이런 어떤 고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냥 제 짐작인데 있었는데 그 선을 넘어서게 한 어떤 격발자 방아쇠는 세월호였어요.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세월호. 거기에 대한 분노를 국민들은 풀지 않고는 이게 어떤 이제 분노가 분노 그 아이들이 그 죽어가는 그냥 장면, 한처럼 맺힌 거죠. 한처럼. 그 분노가 아마 탄핵의 선을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예를 깔려 들어서 있었다 이거죠. 그게 깔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게 그 탄핵의 배를 들어 올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금 아주 상황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막 그렇게 막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때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국민들은 끝난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이 회복 불가능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끝난 순간은 제가 보기엔 세월호였어요. 뭐냐면 그것만 아니면 우리나라도 탄핵이 탄핵이 정치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저 사람을 대통령을 놔두면 안 되겠다는, 왜냐면 그걸 풀 길이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텔레비 딱 나와서 어쨌든 그분이 너무 냉정하셨죠. 냉정한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도 국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물도 안 흘리시고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눈물 이런 걸 떠나서 저 공감이 잘 챙기질 안 되는 않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공감이 아이들이 저렇게 잘안 되는데 되는 놀래지도 그런 않고 게 챙기지도 않네. 이런 느낌이 아마 그 박근혜란 그 한 정권의 배를 뒤집었을 거예요. 어떤 그 파도가, 민심의 파도가. 정서적 결여 지점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아마도 뭐 본인의 또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도 보면 이제 탄핵하고 나서 적폐 수사라는 과정에서도 보면 너무 저는 잔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그 순간에는 시원했겠지만 그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 이제 문재인 정권의 지지층 입장.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민주당 쪽에 있었을 때도 이거 갑자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뭔가 이게 느낌이 막 너무 야만화되고 있다. 이게 우리 사회가. 그럼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근데 이런 것 결국에는 그때 저는 고삐를 놓쳤다. 결국 검찰이라든가 사정기관한테
저는 칼잡이를 쥐어주게 된 거 아니냐. 결국 검찰 개혁도 사실은 민주적 통제에 의해서 선출직이 합의를 해서 민주적 방식으로 더디더라도 갔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검찰 개혁을 검찰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물론 네, 그런 생각이 저도 좀 들죠.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역시 저는 그 국민의 분노는 촛불의 분노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순실도 있지만 저는 세월호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해요. 그때의 분노도. 그 분노도. 그러니까 최순실은 그거에 정말 기름을 그 통으로 갖다 부었죠, 그냥. 그런데 그 세월호에 대한 괴물처럼 된 건가, 국민들의 일종. 분노에 최순실은 정말 기름통을 갖다 부었죠. 그러게 기름통을 갖다 부니까. 근데 당시만 해도 그런 어떤 무리한 부분이 있던 수사라고 이 의원님이 평가를 하셨으니까 무리한 부분이 있는데 국민들은 왜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냐, 검찰에 대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분노를 풀어주는 창구였다는 생각도 좀 약간 그러니까요.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영웅이 됐잖아요. 네, 검찰이. 근데 지금 와서 보세요. 결국에는 뭐냐? 저는 이게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성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저는 그럴 때 물론 국민들은 그럴 수 있죠. 대중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정치 지도자, 리더들은 지금 제가 보기 이 사정기관하고 약간의 어떤 이 검찰이나 사정기관을 이용하고자 마냥 마음 먹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착각인 건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분노의 게이지와 그 에너지와 지금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는 색깔과 성격과 에너지 자체가 많이 완전히 다르죠. 달라요. 네. 근데 그 방식으로 모든 걸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걸로 저는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많이 망할 때는 자기가 잘하고 자신 있는 걸로 정말 잘한다, 망하거든요. 잘한다 하면 이제 오버해가지고 망하는 거죠. 근데 그때 자기가 그러니까 이 어떤 검찰들이 우린 칼이로 들어오면 박수를 받았어. 이런 어떤 환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칼을 막 휘두르면 박수를 받았다는 어떤 그러니까요. 과거의 다른 경험을 그래서 제가 그래서 경선 때 그분이 뭐 한 역할을 역사 속에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권을 잡고 책임질 수 있는 그건 아니다. 절대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비극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다른 분을 지지했잖아요, 경선 때.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쭉 히스토리를 봤을 때. 고백까지 하세요. 네. 아니,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 팩트니까. 근데 히스토리를 쭉 봤을 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그런 생각한 거지. 뭐, 그분 개인에 대한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기왕 뭐 이렇게 됐으니 이미 이제 그렇게 돼버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요.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을 검찰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 것이고 결국 뭐 더디더라도 합의해서 하나씩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어떤 사정 정국과 뭐 정의의 추상 같은 정의의 실현 뭐 법으로 형사적으로 나쁜 놈 다 때려 부수고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야만적 상황까지 흘러가면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점점 전 세계가 좀 폭력적으로 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스러워요, 저는. 근데 과연 그렇게.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죠? 자. 그래서 좌우가 저는 이런 지점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군사정권 이후에 민주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거식의 어떤 좌우 분리해서 좌우의 대립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어떤 좌우의 그런 정책적인 그 견해 차이를 떠나서 뭔가 공통적으로 우리 사회가 문명 사회로서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공감대 지점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이거 왕을 뽑는 게 아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렇게 뭐 지나치게 권위적인 이런 모습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회가 대통령하고 이 당정 협의를 하면서 가더라도 여당이 대통령의 시종들은 아니잖아요. 견제해야 되는 것.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상식적인 수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합의하는 수준. 근데 지금 그게
그런 걸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팩트에 대한 거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정말 그 구호가 너무 좋았잖아요. 공정과 상식. 거기 좀 그 두 단어에 정말 좀 부합하려는 진심의 노력이 있으면 지금 상황까지는 안 왔을 텐데 하는. 근데 그 공정과 상식을 다른 의미로 쓰신 것도 같고요. 어떤 의미로 쓰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공정과 상식. 그러니까 공정은 아마 뭐 형사 사건에서의 공정에 한해서 생각하신 게 아닌가. 아니죠. 근데, 그런 거라면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근데 자기의 그런 주변을 위해 부분도 주변을 향한 조금, 추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그게. 근데 다른 의미 같아요. 공정과 상식은 거기 가로 열고 내가 보기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정말 절실하게 이게 쌓여서 나온 거가 맞나? 응? 이게 예. 이제 그런 의문을 많이 제기하죠, 사람들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또는 정치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그냥 체화된 그쵸. 캐치프레이즈가 네, 아니었다. 그러니까 평생 내가 정말 이거는 정말 꼭 해야 되겠다. 예, 이런 거. 그건 왜냐하면 지금 그 상황은 아니라고 느끼는 분들이 워낙 절대 다수니까요. 근데 그 안타깝죠 좀 그런 면에서. 공정과 상식이 이란 건 정말 반추해야 되는 단어들이거든요. 공정한가는 내가 생각하기에 공정과 상식이야가 아니고, 공정과 상식은 자기가 어떤 역지사지했을 때 공정과 상식이라는 걸 추구해야지만 공정과 상식이 그 가치를 갖는 건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 보면 혹시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본인이 생각하기에 공정한 건 공정이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상식이 그냥 규정을 본인이 공정과 상식의 규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어렵게 예. 생각하실 필요 없을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그냥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구호가 필요하니까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냥 만들었다. 선거에 필요하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정치하신 분이 아니니까요. 예. 그냥 선거에 도움될 만한 걸 누가 잘 만들어줬다. 정치 갑자기 하신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평소에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어떤 깊이 있게 어떤 정치적 어떤 구호라든가 지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여하튼 그렇게 예. 하여튼 지금 한 6개월 지났으니까요. 네. 정말 집권당과 어떤 대통령실 이 6개월에 60%가 넘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반추하고 좀 분명히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걸 사정의 칼만이 들으면 해결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칼을 신나게 아직 덜 휘둘러서 그렇지 이렇게 막 휘두르다 보면 이제 박수를 치게 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은 뭐 이런 어떤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야당일 때하고 또 여당일 때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사실 책임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싸워서 이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당은 모든 책임이 이제 여당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야당이 반대해서 일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여당이 그렇습니다.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안 되고 국정이 실패하면 무조건 하여튼 이유가 야당에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여당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아니 또 탄핵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오히려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렇게까지는 하여튼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되지 말아야죠. 예. 네.